2014년 11월 16일 서울의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여배우 김자옥의 심장이 멈췄다. 공식적으로 사망 원인은 폐암 말기였다. 비공식적으로 병원 관계자들은 그녀가 마지막 순간 누군가의 이름을 속삭였다고 전했다. 그것은 남편 오승근의 이름이 아니었다. 그날 밤 녹음실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최백호가 새 곡 녹음 도중 갑자기 헤드폰을 벗었다. 손이 떨렸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나는 믹싱 콘솔 뒤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스튜디오를 나갔다. 설명도 없었다. 사과도 없었다. 그저 밤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박준식이다. 1970년대부터 최백호와 함께 일해온 사운드 엔지니어다. 그의 모든 히트곡을 녹음했다. 그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다. 아니,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몇 시간 후 뉴스가 나왔다. 김자옥 별세, 향년 60세, 폐암. 그제야 이해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있었다. 어떻게 그는 뉴스보다 먼저 알았을까? 공식 발표 전에 어떻게 알았을까? 프로듀서 김태수가 당시를 회상했다. 최백호 씨가 갑자기 쓰러질 것 같았어요. 마치 자기 안에 뭔가가 부러진 것처럼요. 30년이 지났는데도요. 비공식적으로 병원 간호사 한 명이 내게 말했다. 김자옥 씨가 의식을 잃기 직전에 미안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 남자의 이름을, 남편 이름이 아니었어요. 왜 그들은 이혼한 지 30년이 지났는데도 서로를 잊지 못했을까?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강하게 묶어놓았을까? 그리고 무엇이 그들을 갈라놓았을까? 그날 밤 나는 차 안에 앉아 생각했다. 1980년, 그들의 결혼식. 한국 연예계에서 가장 화려한 결혼식이었다. 톱 여배우와 낭만 가객. 모두가 축복했다. 모두가 부러워했다. 하지만 3년 후 모든 게 무너졌다. 최백호는 일주일 동안 스튜디오에 오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그가 다시 나타났을 때 그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더 늙어 보였다. 더 조용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김자옥의 이름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나는 알고 있었다. 그가 쓴 모든 사랑 노래가 그녀에 관한 것이었다는 걸. 낭만에 대하여도, 나는 아름다운 사람을 보았네도 그 모든 노래 뒤에 그녀가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훨씬 전에 시작되었다. 그가 죽어가던 시절, 그가 매일 밤 술에 취해 쓰러지던 시절, 그가 자신의 목소리조차 믿지 못하던 시절. 그때 그녀가 나타났다. 그리고 모든 것이 바뀌었다. 하지만 그날 밤 녹음실에서 나는 깨달았다. 어떤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떤 인연은 30년의 침묵으로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의 심장은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혼 후에도, 재혼 후에도,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1978년 부산의 어느 술집. 담배 연기가 자욱했다. 소주 냄새가 진동했다. 구석 테이블에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최백호였다. 나는 그를 부축해 밖으로 끌고 나왔다. 이미 5번째였다. 그 주에만 그는 중얼거렸다. 준식아, 나 끝났어. 다 끝났어. 그의 숨에서 소주 냄새가 났다. 그의 눈은 초점이 없었다. 공식적으로 최백호는 떠오르는 스타였다. 군 제대 후 복귀, 새 앨범 준비 중, 팬들의 기대. 비공식적으로 그는 매일 밤 죽어가고 있었다. 프로듀서 이수만이
당시를 회상했다. 콘서트를 2번 취소했어요. 그가 술에 취해 나타나지 않아서요. 투자자들이 화를 냈죠. 그는 끝났다고 했어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여자였다. 첫사랑이었다. 그녀는 그를 떠났다.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 그는 그것을 견딜 수 없었다. 나는 노래를 쓸 수 없어. 그가 어느 밤 내게 말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 내 안이 텅 비었어. 그는 울었다. 30살 남자가 길거리에서 울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비공식적으로 그는 결핵을 앓았었다. 군대에서. 거의 죽을 뻔했다. 폐에 흉터가 남았다. 의사들은 말했다. 다시는 노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노래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죽어 있었다. 기타리스트 김창완이 주문했다. 리허설에 취해서 왔어요. 기타를 제대로 잡지도 못했죠. 우리는 그를 붙잡고 커피를 먹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은 죽은 사람의 눈이었어요. 왜 술이었을까? 왜 매일 밤이었을까? 그는 대답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밤을 견딜 수 없어. 꿈에서 그녀가 나타나 내가 얼마나 실패자인지 말하지. 1979년 여름, 그의 상태는 더 나빠졌다. 체중이 10kg 빠졌다. 목소리가 흔들렸다. 손이 떨렸다. 매니저들은 걱정했다. 이러다가 정말 죽겠어. 그해 가을, 서울의 한 음악계 파티가 있었다. 나는 그를 억지로 데려갔다. 사람들을 만나야 해. 다시 시작해야 해. 그는 가기 싫어했다. 하지만 결국 왔다. 파티장은 시끄러웠다. 배우들, 가수들, 프로듀서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 그는 구석에 서 있었다. 불편해 보였다. 떠나고 싶어 했다. 그리고 그녀가 들어왔다. 김자옥. 스크린의 여신. 그녀는 검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우아하게 올렸다. 모든 사람이 그녀를 쳐다봤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도 보지 않았다. 그녀는 방구석으로 걸어갔다. 조용한 곳. 사람들로부터 멀리. 그녀도 혼자였다. 그녀도 불편해 보였다. 왜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배우가 외로워 보였을까? 비공식적으로 그녀도 상처받은 사람이었다. 실패한 관계들. 할리우드의 아빠. 완벽해야 한다는 아빠. 카메라 앞에서 미소. 카메라 뒤에서 눈물. 프로듀서가 음악을 틀었다. 누군가 최백호에게 노래를 부탁했다. 그는 거절하려 했다. 하지만 술이 그에게 용기를 줬다. 그는 기타를 들었다. 그가 노래하기 시작했다. 조용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무언가가 있었다. 고통, 진실, 영혼. 김자옥이 돌아봤다. 그를 쳐다봤다. 그가 노래하는 동안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 뭔가가 눈물이었을까? 노래가 끝났다. 박수. 그는 기타를 내려놓았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1초, 2초, 3초. 그리고 나는 알았다. 그의 인생이 다시는 예전 같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날 밤 뭔가가 시작되었다. 뭔가 아름답고 위험한 것이. 뭔가 그들을 구원하거나 파괴할 것이. 1979년 가을. 그들의 첫 번째 진짜 만남. 나는 그것을 준비했다. 자정 이후 녹음실.
공식적으로 스튜디오는 닫혀 있었다. 비공식적으로 나는 그들을 위해 문을 열어뒀다. 최백호가 먼저 도착했다. 긴장했다. 손을 계속 비볐다. 그녀가 정말 올까? 그가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믹싱 콘솔에 불을 켰다. 자정 30분. 노크 소리. 그녀였다. 김자옥. 화장기 없는 얼굴. 간단한 청바지와 스웨터. 스크린의 여신이 아니었다. 그냥 여자였다. 외롭고 호기심 많은 여자. 안녕하세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을 스튜디오에 남겨뒀다. 유리드의 컨트롤룸으로 갔다. 그들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나를 잊었다. 당신의 노래, 그녀가 시작했다. 파티에서 들었어요. 그게 제 마음을 건드렸어요. 그는 그녀를 쳐다봤다. 처음으로 제대로. 기타 치실 줄 아세요? 그가 물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아니요. 하지만 듣는 건 좋아해요. 그가 기타를 들었다. 손가락을 현 위에 올렸다. 그리고 연주하기 시작했다. 새 노래였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아직 이름도 없는. 그는 그녀를 위해서만 노래했다. 조용하게, 친밀하게, 마치 고백하듯이. 가사는 고통에 관한 것이었다. 외로움에 관한 것이었다. 다시 느끼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나는 유리 뒤에서 지켜봤다. 그녀가 울기 시작하는 걸 봤다. 조용히.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그녀는 그것을 닦지 않았다. 노래가 끝났다. 침묵. 길고 무거운 침묵. 왜 우세요?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모르겠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당신의 노래가 제가 느끼는 모든 걸 말해줘요. 제가 말할 수 없는 모든 걸. 배우 강수연이 나중에 내게 말했다. 자옥은 그날 밤 이후 변했어요. 더 조용해졌죠. 하지만 더 살아있어 보였어요. 마치 오랜만에 진짜로 숨을 쉬는 것 같았어요. 그들은 말하기 시작했다. 시간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그리고 실패에 대해서. 그는 자신의 알코올 문제를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외로움을 말했다. 모두가 제가 완벽하다고 생각해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냥 무서워요. 항상. 무엇이 무서워요? 그가 물었다. 충분하지 않다는 것.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는 것. 어느 날 깨어나면 모든 게 사라질까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했다. 그도 똑같이 느꼈으니까. 비공식적으로 그날 밤 그들은 새벽 4시까지 이야기했다. 나는 컨트롤룸에서 잠들었다. 깨어났을 때 그들은 여전히 거기 있었다. 바닥에 앉아서 가까이. 작곡가 김민기가 나중에 분석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자신을 봤어요. 2명의 상처받은 영혼. 2명의 외로운 사람. 그것이 그들을 연결시켰죠. 그들이 떠나기 전에 그녀가 그에게 말했다. 나는 들었다. 마이크가 켜져 있었으니까. 나는 당신을 이 심연에서 끌어낼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단호하게, 확신하며. 당신이 얼마나 재능 있는지 알아요. 당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그리고 나는 모든 걸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왜? 그가 물었다. 왜 나를 위해서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슬프고 아름다운 미소. 왜냐하면 당신을 보면 집에 온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는 너무 오랫동안 길을 잃었어요. 매니저 박영수가 증언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바뀌었어요. 최백호는 술을 끊었어요. 갑자기요. 그는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다시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마법 같았죠. 하지만 나는 알았다. 마법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사랑이었다. 그리고 사랑은 마법보다 더 강력했다. 하지만 또한 더 위험했다. 왜냐하면 그녀가 약속한 것을 지켰으니까. 그녀는 정말로 모든 것을 버렸다. 그리고 그 대가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1980년 4월, 서울 힐튼 호텔, 결혼식이었다. 한국 연예계 역사상 가장 화려한 결혼식. 500명의 하객. 기자들이 입구를 막았다.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다. 신부 김자옥은 흰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파리에서 주문 제작한 것이었다. 200만 원짜리였다. 당시 서울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이었다. 신랑 최백호는 턱시도를 입고 있었다. 그의 손이 떨렸다. 행복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두려움 때문이었을까? 공식적으로 이것은 사랑의 결실이었다. 비공식적으로 이것은 도박이었다. 그녀가 모든 걸 걸었다. 그도 알았다. 방송인 송혜가 사회를 봤다. 오늘 우리는 두 별의 만남을 축하합니다. 박수갈채, 환호성. 하지만 나는 뒷줄에서 다른 것을 봤다. 영화 프로듀서들의 표정. 그들은 미소 짓지 않았다. 영화감독 이두용이 당시를 회상했다. 자욱에게 말했죠. 결혼하지 마. 네 경력이 끝날 거야. 하지만 그녀는 웃으며 말했어요. 경력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피로연이 끝난 후 김자옥은 발표했다. 기자회견장에서 조용하고 단호하게. 저는 영화계를 떠납니다. 즉시, 영구적으로. 침묵이 흘렀다. 기자들이 얼어붙었다. 그녀는 29살이었다. 전성기였다. 왜? 남편이 저를 더 필요로 하니까요. 그녀가 말했다. 저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저는 선택했어요. 비공식적으로 영화사들은 분노했다. 3편의 영화 계약이 있었다. 3억 원의 손실, 소송 위협. 하지만 그녀는 배상금을 다 갚았다. 자기 돈으로. 배우 윤정이가 증언했다. 자옥은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여배우가 결혼 때문에 은퇴한다고요? 1980년대예요? 하지만 그녀는 다른 무언가를 봤어요. 신혼여행은 제주도였다. 일주일, 조용한 호텔, 바다 전망. 하지만 그들은 밖에 나가지 않았다. 그냥 함께 있었다. 말하고, 웃고, 계획했다. 나는 네가 한국 최고의 가수가 되는 걸 볼 거야. 그녀가 말했다. 그는 웃었다. 나는 그냥 노래나 쓰는 사람이야. 아니야. 그녀가 그의 손을 잡았다. 너는 예술가야. 그리고 나는 네가 빛나는 걸 도울 거야. 그해 여름, 그들은 서울 한남동에 집을 샀다. 작은 2층 집, 정원이 있었다. 그녀가 장미를 심었다. 그가 작은 스튜디오를 차고에 만들었다. 공식적으로 김자옥은 주부가 되었다. 비공식적으로 그녀는 매니저, 심리학자, 보디가드가 되었다. 그녀는 집에서 술을 다 치웠다. 냉장고, 찬장, 지하실. 한 병도 남기지 않았다. 화나지 않아? 그가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화날 이유가 없어. 나는 널 살리고 있어. 작곡가 한상원이 기억했다. 최백호와 작업할 때 김자옥이 항상 있었어. 스튜디오 구석에 앉아서 커피를 가져오고 그가 피곤하면 집에 가자고 했죠. 그녀는 그의 그림자였어요. 그 첫 해는 기적이었다. 최백호는 새 앨범을 녹음했다. 낭만에 대하여. 엄청난 히트. 100만 장이 팔렸다. 콘서트 매진. 상이 쏟아졌다. 공식적으로 이것은 그의 재능이었다. 비공식적으로 모두가 알았다. 그녀의 헌신 덕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무엇을 잃었을까? 매일 아침 그녀는 거울을 봤다. 화장기 없는 얼굴. 영화 세트가 그리웠을까? 카메라가 그리웠을까? 박수가 그리웠을까? 그녀의 어머니 정순자가 방문했다. 후회하지 않니? 어머니가 물었다. 김자옥은 웃었다. 아니요. 나는 그를 구했어요. 그게 더 중요해요. 하지만 내가 봤을 때 그녀의 눈에는 뭔가가 있었다. 슬픔? 후회? 아니면 그냥 피곤함? 1981년 겨울. 최백호는 지방 투어를 다녔다. 30개 도시, 2달. 김자옥은 모든 공연에 따라갔다. 버스로, 기차로. 때로는 밤을 새워서. 왜 꼭 따라와? 그가 물었다. 집에서 쉬어. 너 혼자 두면 안 돼. 그녀가 대답했다. 농담처럼 드렸다. 하지만 그녀는 진지했다. 부산 콘서트 후 그를 클럽에 초대했다. 동료 가수들, 술, 여자들. 그는 가고 싶었다. 아니, 거절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 김자옥이 나타났다. 택시에서 내렸다. 그의 팔을 잡았다. 집에 가자. 조용히 말했다. 그는 화가 났다. 창피했다. 나를 애 취급하지 마. 그가 소리쳤다.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다. 너를 사랑하는 거야. 그게 죄야? 그들은 말없이 호텔로 돌아갔다.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했다.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다. 감사한가? 분노한가? 둘 다였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3년 후 모든 게 무너질 거라는 것을. 사랑이 감옥이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감옥이 그들 둘 다를 파괴할 거라는 것을. 1982년 최백호는 정상이 있었다. 텔레비전 출연, 라디오 인터뷰, 잡지 표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가수. 공식적으로 그는 모든 것을 가졌다. 비공식적으로 그는 숨이 막혔다. 새 앨범 녹음이 시작됐다. 나는 사운드 엔지니어였다. 김자옥은 매일 스튜디오에 왔다. 구석 의자에 앉아서 책을 읽는 척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항상 그를 따라갔다. 점심 먹었어? 그녀가 물었다. 물 마셔. 그녀가 말했다. 쉬어야 해. 그녀가 제안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의 미소는 점점 더 피곤해 보였다. 프로듀서 조영남이 관찰했다. 그녀는 그를 통제했어요. 사랑스럽게. 하지만 완전히. 그가 누구를 만나는지, 무엇을 먹는지, 언제 자는지, 모든 것. 1982년 봄, 광주 콘서트. 5,000명 관중, 매진. 그는 무대에 올랐다. 기타를 쳤다. 첫 곡을 불렀다. 환호성이 터졌다. 백스테이지에서 김자옥이 물병을 준비했다. 수건을 챙겼다.
그가 땀을 닦도록, 그가 목을 축이도록. 공연 후 그는 지쳤다. 그녀가 그의 어깨를 마사지했다. 집에 가자.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밴드 멤버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백호야, 치맥 한잔 하자. 그는 망설였다. 그녀를 봤다. 피곤하잖아.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의 귀에만 들리게. 내일 일정이 있어. 기타리스트 김창훈이 불평했다. 형수님이 형을 너무 꽁꽁 싸매요. 우리랑 놀 시간도 없어. 비공식적으로 밴드 멤버들은 불만이 쌓였다. 김자옥이 재미를 죽인다고, 그를 감옥에 가둔다고. 하지만 아무도 감히 그녀에게 말하지 못했다. 그해 여름 일정이 미쳤다. 콘서트, 녹음, 텔레비전, 라디오. 그는 일주일에 20시간만 잤다. 체중이 5kg 빠졌다. 눈 밑에 다크서클. 김자옥도 잤다. 그와 함께 움직였으니까. 서울에서 부산으로, 부산에서 대구로, 대구에서 대전으로. 그녀의 얼굴도 야위었다. 그녀의 미소도 희미해졌다. 왜 이렇게 해? 내가 그녀에게 물었다. 어느 새벽 3시, 스튜디오에서. 당신도 쉬어야죠. 그녀가 나를 봤다. 그녀의 눈이 너무 피곤해 보였다. 그가 다시 술을 마실까봐 무서워요. 그녀가 속삭였다. 내가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하지만 그는 2년 동안 술을 안 마셨어요. 내가 말했다. 그래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2년 동안 내가 지켜봤으니까요. 심리학자 김명원 박사가 분석했다. 공의존 관계였어요. 그녀는 그를 구하는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죠. 그는 구원받는 것으로 그녀의 사랑을 확인했고요. 하지만 이런 관계는 지속 불가능해요. 가을이 왔다. 어느 날 밤 집에서 싸웠다. 나는 몰랐다. 하지만 이웃이 들었다. 소리. 무언가 깨지는 소리. 그리고 침묵. 밤날 스튜디오에서 김자옥의 눈이 빨갛게 부었다. 최백호는 말이 없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공식적으로 그들은 완벽한 부부였다. 잡지 인터뷰. 우리는 매일 사랑에 빠져요. 그가 말했다. 그는 제 모든 것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1982년 말, 연말 시상식. 최백호가 대상을 받았다. 무대에 올라갔다. 마이크를 잡았다. 제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그녀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박수. 카메라가 김자옥을 비췄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행복한 눈물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뭔가였을까? 시상식 후 파티. 술, 음악, 춤. 김자옥은 그의 옆에 앉아 있었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 그에게 샴페인을 건넸다. 한 잔만. 동료 가수가 말했다. 축하야, 형. 최백호가 잔을 봤다. 2년 만이었다. 그는 김자옥을 봤다. 그녀의 얼굴이 긴장했다. 그녀의 손이 그의 팔을 잡았다. 안 돼.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한 잔이야. 그가 대답했다. 짜증이 목소리에 묻어났다. 한 잔이 10잔이 돼. 너도 알잖아. 그는 잔을 내려놓았다.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 뭔가가 있었다. 분노? 좌절? 아니면 그냥 피곤함? 가수 조용필이 나중에 말했다. 그날 밤 백호 형 표정을 봤어요. 그는 갇힌 새 같았어요. 황금 세 장이지만 여전히 세 장이죠. 그날 밤
그들은 말없이 집에 돌아갔다. 차 안이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긴장이 공기를 채웠다. 무언가가 끝나가고 있었다. 천천히, 고통스럽게. 하지만 아무도 멈출 수 없었다. 사랑이 제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둘 다 그것을 느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말하면 현실이 될 테니까. 1983년 2월, 겨울이 끝나지 않았다. 눈이 계속 내렸다. 차가운 바람이 서울을 휩쓸었다. 그리고 무언가 다른 것도 차가워지고 있었다. 최백호의 새 앨범 작업이 지연됐다. 데드라인이 지났다. 곡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기타 앞에 앉아 있었다. 시간만 흘렀다. 멜로디가 없었다. 영감이 없었다. 무슨 문제야? 내가 물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손가락을 현 위에서 움직였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김자옥이 스튜디오에 왔다. 언제나처럼. 커피를 가져왔다. 그의 옆에 앉았다. 괜찮아? 그녀가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공식적으로 그는 창작의 벽에 부딪혔다. 비공식적으로 그는 숨이 막혔다. 3년 동안 통제받았다. 3년 동안 지켜봤다. 3년 동안 자유가 없었다. 프로듀서 이영훈이 걱정했다. 곡이 나와야 하는데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300만 원 들어갔어요. 김자옥이 변명했다. 그는 피곤해요. 쉬는 게 필요해요. 하지만 쉬어도 곡은 나오지 않았다. 문제는 피로가 아니었으니까. 3월 어느 밤, 서울 남대문 근처 바. 나는 우연히 그를 봤다. 혼자. 소주 한 병 앞에. 3년 만이었다. 내가 들어갔다. 그의 옆에 앉았다. 형, 뭐 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봤다. 그의 눈이 젖어 있었다. 술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눈물 때문이었을까? 준식아, 그가 속삭였다. 나 미쳐가고 있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고 있어. 무슨 소리예요? 그녀는 날 구했어. 알아. 하지만 지금은 내가 그녀의 프로젝트야. 그녀의 임무야. 그녀의 증명이야. 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녀의 성공 사례야. 심리학자 이무석 박사가 설명했다. 구원자 콤플렉스의 전형이에요.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그를 고치는 것으로 증명했죠. 하지만 그가 고쳐지면 그녀의 역할은 뭐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그를 계속 환자로 유지하려 했어요. 그날 밤 나는 그를 집에 데려갔다. 김자옥이 문을 열었다. 그가 비틀거리는 걸 봤다. 술 냄새를 맡았다.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뭐 한 거예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너무 조용했다. 폭풍 전에 고요 같았다. 한 잔 마셨어. 그가 중얼거렸다. 한 잔?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3년을 내가 지켰는데. 지켰어? 그가 소리쳤다. 갑자기. 폭발적으로. 감옥에 가뒀지. 나는 네 인형이야. 네 애완동물이야. 침묵. 무거운, 고통스러운 침묵. 나가요. 그녀가 말했다. 나에게. 나는 나갔다. 하지만 문 밖에서 들렸다. 그들의 목소리. 소리. 울음. 다음날 스튜디오에서
최백호의 손에 상처가 있었다. 깨진 유리. 벽을 쳤나? 그는 설명하지 않았다. 김자옥은 오지 않았다. 처음으로. 3년 만에. 어디 있어요? 내가 물었다. 집. 그가 대답했다. 그녀도 쉬는 게 필요해. 가수 이문세가 증언했다. 그 기간에 백호 형을 몇 번 만났어요. 그는 부서져 보였어요. 웃었지만 눈은 죽어 있었죠. 4월, 부산 콘서트. 그는 혼자 갔다. 김자옥 없이. 처음으로. 콘서트는 성공적이었다. 매진, 앙코르 3번. 공연 후 그에게 파티 초대가 왔다. 동료 가수들, 업계 사람들. 그는 망설였다. 그리고 갔다. 술이 있었다. 그는 마셨다. 1잔, 2잔, 3잔. 여자들이 있었다. 그는 옆에 앉게 했다. 웃었다. 춤췄다. 자유를 느꼈다. 새벽 4시. 누군가 그를 호텔로 데려갔다. 그는 기억하지 못했다. 누가? 어떻게? 왜? 다음날 아침, 그의 전화가 울렸다. 김자옥이었다. 어디 있어요? 차가운 목소리. 부산. 그가 대답했다. 머리가 아팠다. 숙취. 혼자? 침묵. 혼자냐고요? 아니. 그가 속삭였다. 전화가 끊겼다. 밴드 멤버 김광석이 기억했다. 그날 형 표정을 잊을 수 없어. 해방감과 죄책감이 동시에. 자유로웠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죠. 그는 서울로 돌아갔다. 집은 텅 비어 있었다. 김자옥이 없었다. 그녀의 옷도 없었다. 그녀의 물건도 없었다. 테이블에 메모만 있었다. 더 이상 못하겠어요. 미안해요. 사랑했어요. 그는 메모를 들었다. 손이 떨렸다. 그리고 처음으로 3년 만에 울었다. 소리내어. 아무도 듣지 않게. 왜냐하면 그도 알았으니까. 그녀를 사랑했다는 것을.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때로는 사랑이 독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은 서로를 독살했다는 것을. 한 달 후 이혼 서류가 도착했다. 그는 서명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펜이 무거웠다. 3년이 한 줄의 서명으로 끝났다. 그리고 그는 다시 혼자였다. 다시 길을 잃었다. 다시 술을 마셨다. 1983년 5월 서울 가정법원 회의실 301호. 이혼 조정 마지막 날이었다. 최백호와 김자옥은 테이블 양쪽에 앉았다. 중간에 변호사 2명. 그들은 서로를 보지 않았다. 공식적으로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였다. 비공식적으로 모두가 알았다. 사랑이 너무 강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파괴했다는 것을. 변호사가 서류를 읽었다. 재산 분할, 한남동 주택은 피고에게. 김자옥이었다. 저작권료는 원고에게. 최백호였다. 위자료는 없음, 쌍방 합의. 김자옥이 처음으로 말했다. 위자료는 필요 없어요. 돈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최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전히 그녀를 보지 않았다. 볼 수 없었다. 보면 무너질 것 같았다. 변호사 박상철이 회장했다.
30년 경력에 그런 이혼은 처음 봤어요. 증오도 없었고 다툼도 없었어요. 단지 깊은 슬픔만 있었죠. 두 사람 다 울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 서명 시간이 왔다. 펜이 테이블에 놓였다. 김자옥이 먼저 잡았다. 손이 떨렸다. 종이에 펜을 댔다. 먹이 번졌다. 눈물이 떨어졌으니까. 그녀가 서명했다. 김자옥. 세 글자. 3년 결혼의 끝. 그녀가 펜을 내려놓았다. 최백호의 차례였다. 그가 펜을 들었다. 잠시 멈췄다. 그리고 빠르게 서명했다. 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왜냐하면 생각하면 서명할 수 없을 테니까. 끝났습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 고통은 이제 시작이었다. 김자옥이 일어났다. 가방을 들었다. 문으로 걸어갔다. 손이 문 손잡이에 닿았다. 그리고 멈췄다. 백호 씨.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돌아보지 않고. 네. 그가 대답했다.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 당신을 사랑했어요. 진짜로. 그게 문제였나 봐요. 너무 사랑했어요. 침묵이 흘렀다. 길고 고통스러운 침묵. 나도요. 그가 속삭였다. 미안해요. 나도 미안해요. 그녀가 문을 열었다. 나갔다. 문이 닫혔다. 최백호는 앉아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5분, 10분, 20분. 비공식적으로 그는 그날 밤 실종됐다. 친구들이 찾았다. 매니저가 찾았다. 경찰도 찾았다. 사흘 후 인천 바닷가에서 발견됐다. 술에 취해서, 모래 위에 쓰러져서. 죽고 싶었어요. 그가 나중에 내게 고백했다. 하지만 그것조차 용기가 없었어요. 나는 겁쟁이에요. 그녀를 잃을 용기도, 죽을 용기도 없는. 가수 이선희가 증언했다. 이혼 소식이 나왔을 때 한국이 충격에 빠졌어요. 완벽한 커플이었으니까요. 모두가 물었죠. 왜? 무슨 일이 있었어?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공식적으로 둘 다 인터뷰를 거부했다. 비공식적으로 소문이 돌았다. 그가 바람을 폈다고. 그녀가 질투가 심했다고. 그가 술을 다시 마셨다고. 모두 진실이었다. 그리고 모두 거짓이었다. 진실은 더 복잡했으니까. 진실은 두 사람이 서로를 너무 사랑해서 서로를 죽였다는 것이었다. 하나는 통제로, 다른 하나는 반항으로. 이혼 3개월 후 김자옥이 다시 나타났다. 텔레비전 드라마 작은 역할. 하지만 그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는 말하지 않았다. 30년 동안. 같은 도시에 살았다. 같은 업계에 있었다. 하지만 피했다. 만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만나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들이 서로를 잊지 못했다는 것을. 그들이 쓴 모든 노래, 그들이 연기한 모든 장면에 서로가 있었다는 것을.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단지 숨었을 뿐. 1983년부터 2014년까지 31년 그들은 다른 삶을 살았다. 공식적으로 그들은 남이 됐다. 비공식적으로 그들은 여전히 연결되어 있었다. 김자옥은 개그맨 오승근과 재혼했다. 1987년 조용한 결혼식, 기자들 없이. 아이를 낳았다. 딸 하나, 아들 하나. 가끔 드라마에 출연했다. 하지만 예전의 영광은 돌아오지 않았다. 친구 배우 윤여정이 관찰했다. 자옥은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항상 뭔가가 있었죠. 그리움? 후회? 아니면 그냥 과거의 그림자? 최백호도 재혼했다. 1988년. 손소인, 대학생. 콘트라베이스 전공. 그보다 10세 어렸다. 딸이 태어났다. 그는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했다. 좋은 남편이 되려고 했다. 작곡가 유재하가 말했다. 백호 형은 변했어요. 더 조용해졌죠. 덜 웃었어요. 노래는 계속 썼지만 뭔가 빠진 것 같았어요. 2000년대. 둘 다 나이를 먹었다. 머리가 새었다. 얼굴에 주름이 생겼다. 하지만 그들을 아는 사람들은 알았다. 그들이 서로를 피한다는 것을. 방송 PD 김영희가 증언했다. 한 번은 최백호 씨와 김자옥 씨를 같은 프로그램에 초대하려 했어요. 둘 다 거절했죠. 이유도 없이. 단지 그날은 안 된다고. 비공식적으로 그들은 서로의 소식을 들었다. 친구들을 통해, 신문을 통해, 텔레비전을 통해. 그는 그녀의 영화를 봤다. 극장에서, 혼자, 어둠 속에서. 그녀는 그의 노래를 들었다. 라디오에서, 차 안에서. 아무도 모르게. 1990년대 어느 날 그들은 우연히 마주쳤다. 서울 명동거리 군중 속에서 눈이 마주쳤다. 1초, 2초. 그녀는 웃으려 했다. 그는 손을 들려고 했다. 하지만 둘 다 멈췄다. 그리고 지나갔다. 말 없이, 인사 없이. 왜 말하지 않았어? 그의 친구가 나중에 물었다. 뭐라고 말해? 최백호가 대답했다. 미안하다고? 보고 싶었다고? 그게 뭘 바꿔? 심리학자 정혜신 박사가 분석했다. 미해결된 감정이에요. 그들은 제대로 끝내지 못했죠. 화해도 없었고 패제도 없었어요. 그래서 상처가 30년 동안 열려 있었던 거예요. 2010년 김자옥이 아프기 시작했다. 기침, 가슴 통증. 병원에 갔다. 검사를 받았다. 결과가 나왔다. 폐암, 사기병. 공식적으로 그녀는 치료를 받았다. 화학요법, 방사선. 비공식적으로 그녀는 알았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의사 김철수가 기억했다. 김자옥 씨가 물었어요. 얼마나 남았나요? 제가 대답했죠. 1년에서 2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울지 않았어요. 단지 감사합니다 라고 했죠. 그해 여름, 그녀는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오래된 친구들. 작별 인사 같았다. 그들은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어느 날 그녀가 나를 불렀다. 카페에서 만났다. 그녀는 야위어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하지만 눈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준식 씨, 그녀가 말했다. 그에게 뭔가 전해줄 수 있어요? 누구요? 내가 물었다. 하지만 알았다. 그에게 말해줘요. 미안하다고. 그리고 여전히 사랑한다고. 직접 말하는 게 어때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못해요. 너무 오래됐어요. 그리고 나는 그가 나를 이렇게 보는 걸 원하지 않아요. 나는 최백호에게 말했다. 그날 밤, 전화로.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녀가 아프다는 거 알아? 내가 물었다. 알아. 그가 속삭였다. 다들 알아. 하지만 나는 갈 수 없어. 내가 그녀에게 너무 많은 고통을 줬어. 그녀는 당신을 용서했어요. 나는 나를 용서하지 못했어. 가수 성시경이 나중에 말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은 뭘까요?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다가갈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그랬어요. 2014년 11월, 김자옥의 상태가 악화됐다. 중환자실, 산소 마스크, 모르핀. 가족이 모였다. 친구들이 왔다. 하지만 한 사람은 오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 휴대폰을 봤다. 간호사가 말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고. 하지만 그는 오지 않았다. 마지막 날, 그녀는 의식이 희미했다. 하지만 뭔가 중얼거렸다. 간호사가 가까이 갔다. 들으려고. 미안해, 백호 씨. 미안해. 그리고 그녀의 심장이 멈췄다. 오후 4시 32분, 11월 16일, 2014년. 향년 60세. 같은 시간, 서울 녹음실. 최백호가 갑자기 헤드폰을 벗었다. 손이 떨렸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알았다. 어떻게? 모른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그리고 31년의 침묵이 끝났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떤 용서도 구할 수 없었다. 단지 후회만 남았다. 그리고 사랑. 영원한 사랑. 2014년 11월 18일 김자옥의 장례식.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수백 명이 왔다. 배우들, 가수들, 감독들. 모두가 울었다. 최백호는 새벽 5시에 왔다. 아무도 없을 때. 공식적으로 그는 조문객 명단에 없었다. 비공식적으로 그는 거기 있었다. 장례식장 직원 이미숙이 증언했다. 한 남자가 왔어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마스크를 했어요. 하지만 목소리로 알았죠. 최백호였어요. 그는 영정 앞에 섰다. 사진 속 그녀는 웃고 있었다. 젊었다. 아름다웠다. 그는 오랫동안 봤다. 움직이지 않았다.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절을 했다. 1번, 2번, 3번. 일어섰다.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영정 옆에 놓았다. 그리고 돌아섰다. 무슨 내용이었어요? 내가 나중에 물었다. 편지. 그가 대답했다. 31년 전에 썼어야 했던 편지. 편지는 김자옥의 여동생 김태욱 아나운서가 발견했다. 그녀는 읽었다. 울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다. 그것은 비밀로 남았다. 공식적으로 최백호는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비공식적으로 그는 영정 뒤에 숨어 있었다.
조문객들을 봤다. 그녀의 가족을 봤다. 그녀의 남편 오승근을 봤다. 그리고 그는 아무 권리가 없다는 걸 알았다. 슬퍼할 권리조차. 장례식 후 최백호는 사흘 동안 사라졌다. 전화를 받지 않았다. 문을 열지 않았다. 친구들이 걱정했다. 가수 나훈아가 그를 찾았다. 스튜디오에서. 그는 바닥에 앉아 있었다. 기타를 안고. 울고 있었다. 형, 나훈아가 말했다. 일어나요. 못해. 최백호가 속삭였다. 그녀가 갔어. 이제 진짜 끝났어. 아니에요. 아직 형이 있잖아요. 형의 노래가 있잖아요. 최백호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갛게 부었다. 알아? 나는 그녀를 위해 노래를 써왔어. 31년 동안. 모든 곡이 그녀에 관한 거야. 모든 가사에 그녀가 있어. 하지만 한 번도 그녀에게 말하지 못했어. 심리학자 하지원 박사가 설명했다. 미완의 애도예요. 그는 그녀를 제대로 보내지 못했죠. 말해야 할 것들을 말하지 못했으니까요. 그것이 평생 그를 괴롭힐 거예요. 3주 후, 최백호가 스튜디오로 돌아왔다. 새 노래를 쓰기 시작했다. 제목도 없었다. 가사도 불완전했다. 하지만 그는 계속 썼다. 이게 뭐예요? 내가 물었다. 그녀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 그가 대답했다. 말하지 못한 모든 것. 노래는 완성되지 않았다. 1달 작업했다. 2달, 3개월. 하지만 끝이 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끝을 쓰면 진짜로 그녀를 보내야 했으니까. 프로듀서 윤일산이 말했다. 그 노래를 들었어요. 가장 아름다웠어요. 가장 슬펐어요. 하지만 그는 절대 발표하지 않았죠. 이건 그녀만을 위한 거야. 라고 했어요. 2015년, 최백호가 다시 콘서트를 시작했다. 전국 투어. 하지만 변했다. 레퍼토리가 변했다. 사랑 노래를 더 많이 불렀다. 그리고 가끔 무대에서 울었다. 팬 박지혜가 기억했다. 대구 콘서트에서 낭만에 대하여를 부르다가 멈췄어요. 울기 시작했죠. 관객도 다 울었어요. 그가 누구를 생각하는지 우리는 알았으니까요. 2017년, 최백호는 회고록 출판 제안을 받았다. 거절했다. 아직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뭐가 끝나지 않았어요? 출판사 편집자가 물었다. 내 이야기, 그녀와의 이야기. 그것은 내가 죽을 때 끝나. 2024년, 최백호는 80살이 됐다. 여전히 노래했다. 여전히 작곡했다. 하지만 재혼하지 않았다. 누군가 물었다. 외롭지 않으세요? 외로워. 그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게 내 형벌이야. 내가 받아야 할 대가. 가수 임영웅이 인터뷰했다. 선배님,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뭘 바꾸시겠어요? 최백호가 오랫동안 생각했다. 모든 것, 그리고 아무것도. 왜냐하면 그녀를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일이었고, 그녀를 잃은 건 최악의 일이었으니까. 둘을 분리할 수 없어. 오늘날 그는 여전히 산다. 여전히 노래한다. 그리고 그의 집에 작은 방이 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거기에 사진이 있다. 김자옥의 젊고 아름다운, 웃고 있는, 그리고 완성되지 않은 노래의 악보가 있다. 2736일 동안 쓴, 아직도 쓰는. 왜냐하면 사랑은 끝나지 않았으니까.
어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어떤 인연은 시간도 끊을 수 없다. 김자옥과 최백호가 그랬다. 3년 결혼했다. 31년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한 번도 헤어지지 않았다. 그들의 심장은 여전히 하나였다. 그리고 영원히 그럴 것이다. 2026년 2월, 나는 72살이다. 50년 넘게 이 업계에서 일했다. 수천 개의 노래를 녹음했다. 수백 명의 가수를 알았다. 하지만 최백호와 김자옥의 이야기는 그것은 다르다. 공식적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는 12년 전에 죽었다. 그는 지금 81살. 은퇴했다. 가끔 작은 콘서트를 한다. 조용히 산다. 비공식적으로 이야기는 계속된다. 매일, 매 순간. 지난주 나는 그를 방문했다. 경기도 어느 작은 집. 정원이 있다. 장미가 자란다. 그가 심었다. 김자옥을 기억하며 아직도 그 노래를 써? 내가 물었다. 그가 웃었다. 슬픈 미소. 매일 12년째 5193일. 하지만 끝나지 않아. 언제 끝낼 거야? 절대. 왜냐하면 끝내면 그녀를 진짜로 보내야 하니까. 방송작가 김은숙이 말했다. 최백호의 모든 히트곡을 분석했어요. 낭만에 대하여 나는 아름다운 사람을 보았네. 길 위에서. 모두 같은 여자에 관한 거예요. 31년 동안 한 여자만 노래했어요. 그의 두 번째 아내 손소희는 30년 함께 살았다. 좋은 아내였다. 좋은 어머니였다. 하지만 그녀도 알았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을. 질투하지 않아요? 인터뷰어가 물었다. 2020년 손소인이 조용히 대답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을 질투해요? 그녀는 그의 과거예요. 나는 그의 현재예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하지만 충분했을까? 공식적으로 그렇다. 비공식적으로 최백호는 평생 두 여자와 살았다. 하나는 옆에, 하나는 마음속에. 김자옥의 아이들은 자랐다. 딸은 의사가 됐다. 아들은 음악 프로듀서가 됐다. 그들은 어머니를 기억한다. 하지만 최백호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알까? 어머니가 평생 그를 사랑했다는 것을. 김자옥의 여동생 김태욱 아나운서도 2024년에 세상을 떠났다. 암으로. 그녀는 죽기 전 편지를 남겼다. 봉인된 편지. 내 죽음 10년 후 열어라 고 적혀 있다. 무슨 내용일까? 언니의 비밀일까? 최백호와의 진실일까? 작가 공지영이 추측했다. 어쩌면 김자옥이 남긴 일기가 있을지도 몰라요. 3년 결혼 생활의 진실. 왜 헤어졌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그게 밝혀지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알게 될 거예요. 나는 최백호의 집 작은 방에 들어갔다. 허락받고. 거기에 그 악보가 있었다. 완성되지 않은 노래. 제목은 미안해 자오가 였다. 가사를 읽었다. 울었다. 50년 친구였지만 처음 울었다. 왜냐하면 그 가사에는 모든 것이 있었으니까. 후회, 사랑, 고통, 용서를 구함. 하지만 마지막 절이 비어 있었다. 연필로 여러 번 쓰고 지우는 적. 그가 찾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말로 끝내야 할까? 왜 발표하지 않아? 내가 물었다. 이건 그녀를 위한 거야. 세상을 위한 게 아니야. 나는 이걸
그녀 무덤에 가져갈 거야. 내가 죽을 때. 심리학자 김태형 박사가 말했다. 그는 평생 속죄하고 있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걸 알지만 계속 용서를 구하죠. 그게 그의 삶의 의미가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질문이 남는다. 왜 그들은 다시 만나지 않았을까? 31년, 같은 도시. 왜 한 번도 대화하지 않았을까? 자존심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두려움 때문이었을까? 너무 사랑해서 만날 수 없었던 걸까? 그리고 김자옥은 정말 그를 용서했을까? 마지막 순간에 그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원망이었을까? 최백호는 왜 장례식에 제대로 가지 않았을까? 숨어서 봤다. 왜? 죄책감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녀의 두 번째 남편에 대한 배려였을까? 그리고 가장 큰 질문. 만약 그들이 이혼하지 않았다면, 만약 김자옥이 통제를 조금 덜 했다면, 만약 최백호가 조금 더 참았다면, 그들은 행복했을까? 아니면 결국 같은 결말이었을까? 음악평론가 임진모가 썼다. 최백호의 음악을 이해하려면 김자옥을 이해해야 해요. 그녀 없이 그의 예술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녀는 그의 뮤즈였고, 그의 고통이었고, 그의 영원한 영감이었죠. 지난달 최백호가 작은 공연을 했다. 100명 관객. 친밀한 분위기. 그는 새 곡을 불렀다. 아니, 새 것은 아니었다. 12년 동안 쓴 것. 노래가 끝났다. 침묵이 흘렀다. 모두가 울고 있었다. 그도 울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 노래는 누군가를 위한 거예요. 그녀는 더 이상 여기 없어요. 하지만 저는 그녀가 듣는다고 믿어요. 어디선가. 공연 후 팬이 물었다. 선생님, 후회하세요? 최백호가 생각했다. 길게. 그리고 대답했다. 후회? 매일. 하지만 동시에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녀를 만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일이었으니까. 비록 잃었지만. 나는 72살이다. 곧 은퇴한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싶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알아야 하니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후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이 평생 지속되는지. 김자옥과 최백호, 3년 결혼, 31년 이별. 하지만 50년 이상 사랑. 그것이 그들의 이야기다. 그리고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최백호는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여전히 노래하니까.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니까. 언젠가 그도 갈 것이다, 그녀에게.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들은 다시 만날까? 그는 완성된 노래를 그녀에게 부를까? 그녀는 웃으며 용서할까? 우리는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어떤 질문은 대답이 없다. 어떤 사랑은 이해할 수 없다. 어떤 이야기는 끝이 없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김자옥이 최백호를 구했다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의 대가가 그들 둘 다의 인생이었다는 것. 하지만 후회했을까? 아마 아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대가를 계산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한국 음악계 최고의 러브스토리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슬픈, 그리고 가장 끝나지 않은. 왜냐하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니까. 그리고 어떤 노래는 영원히 완성되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완성하면 사랑도 끝나니까. 최백호는 여전히 쓴다. 매일.
그의 마지막 러브레터를. 김자옥에게. 그리고 언젠가, 어디선가. 그녀가 듣는다고 나는 믿는다.